야마토 2차 세계대전 일본의 해군을 대표하는 전함이다. 18인치의 겉보와 그에 맞는 7만 톤급의 거대한 선체가 인상적이며 장갑 또한 최대 650mm로 당시로서 엄청난 위협이 되었다. 일본에 야마토급의 야마토, 무사시, 시나노가 있었다면 그의 적국이었던 연합군은 아이오와급 전함 아이오와, 뉴저지, 미주리, 위스콘신이 있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해군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전함은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로서 건조하는 데 많은 자원과 시간, 돈과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로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 각국은 앞다투어 전함을 건조하려 돈을 쏟아부었다. 그러자 각국은 전함 건조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을 체결하며 이를 조금이나마 안정시키고자 했다. 이 조약의 내용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의 주력 한미 항공모함의 건조 비율을 5대, 5대, 3대, 1.75대, 1.75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며 일본의 총 배수량은 미국과 영국의 52,500톤보다 적은 31,500톤 내에서 주력함을 건조해야 하는 제한이 걸렸다. 하지만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에는 허점이 있었는데 1만 톤급 이하이며 8인치 이하의 주포를 탑재하면 보조함으로써 이 조약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허점 때문에 일본은 1만 톤급 이하의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양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시 군대 이용쟁이 시작될 것을 우려하여 런던 해군 군축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내용 중에는 1만 톤급 이하의 보조함에도 제한이 걸렸고 이에 불만이 쌓인 일본은 결국 1936년 런던 해군 구축조약에서 탈퇴하였다. 일본의 해군력이 우위를 잡는 것을 막고자 미국과 영국은 16인치급 전함을 건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사우스다코타급을 재설계하여 30노트 이상의 고속성과 신형 전함에 대한 방어력, 공격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에 1940년 6월 27일 아이오와급은 건조를 시작하였다. 만재 배수량 58,460톤, 전장 270m, 전폭 32m, 전고 11m, 최대 25만 4천마력을 낼 수 있는 보일러를 탑재하여 최대 35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주모장으로 16인치 59경장 주포를 세문씩 3개를 포탑에 장착하였고 5인치 38구경장 연장포 10문을 부포로 탑재하였고 40mm 보퍼스 80문, 20mm 오리콜 49문을 장비하였다. 함재기로 보우투사의 OS2U 킹피셔 수상기 3개를 탑재하였다. 편축 최대 307mm 두께의 장갑을 둘렀고 주포탑과 사령탑은 439mm 두께의 장갑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 16인치 45구경장에서 16인치 59경장으로 포가 길어져 포고속도가 증가하여 관통력이 향상되었고 이에 비례하는 사정거리 또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최대 38km 밖에서도 측면 장갑을 241mm를 뚫고 들어가며 갑판은 무려 357mm 두께의 장갑을 뚫고 적함에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이는 일본의 신형 전함인 야마토급과 동일한 거리에서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화력이다. 여기에 대수상 레이더인 SG 레이더와 마크 13 화기관제 레이더로 날씨와 주야간 관계없이 레이더 화면만으로 사격과 협착 판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야마토급은 여전히 북측식 화기관제가 대부분이었고 야간 혹은 낙천호를 만났을 때에는 사격 저원을 구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 외의 구포의 경우 마크 37 화기관제 시스템으로 통제하였다. 거기에 VT 신관의 도움을 받아 대공 능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심지어 중거리 대공화기인 40mm 보포스의 경우
마크 51 사격 통제 장치를 장착하였다. 이때 야마토급은 역시나 직접 보고 직접 사격하여 자하를 상공을 방어하였던 것에 비하면 아이오와급은 방공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볼 수 있다. 장갑 배치는 당시 대부분의 함정이 채택하였던 집중 방어 구조를 채택하였다. 현축 최대 307mm 두께로 두꺼운 편은 아니었으나 19도의 경사각으로 경사 장갑을 채택하여 실제로 약 439mm 정도의 방어력을 가진다. 또한 대낙각탄이나 폭탄을 방어하기 위해 밤덱을 설치하였다. 밤덱 아래로 아머덱과 스플린터 덱이라는 두 부분의 장갑판이 더 있으며 최대 190mm 이상의 방어력을 지녔다. 이러고도 아이유와급은 최대 35노트까지 속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이는 일본의 신형 전원과 중순양함의 속도가 최대 30노트 이상의 고속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고속성에 초점을 두었다. 아이유와급에 탑재된 바포겐 윌콕 M타입 보일러 8기는 최대 25만 4천 마력을 낼 수 있었으며 이는 21세기 기준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제외한 모든 함선 출력을 능가하였다. 초도함 아이유와가 1943년 2월 취역하였고 이후로 자매함들이 취역하였다. 하지만 진주만 공습 이후 해전을 이끄는 것은 더 이상 거함거포의 전함이 아니라 움직이는 공항인 항공모함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아이유와급은 대함 포격전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항복 조이직을 아이유와급 3번함 미주리에서 치르게 되며 아이유와급은 또 다른 영광을 얻게 되었다. 또한 막강한 16인치와 5인치 부포 등은 대지상 지원 화력이 워낙 좋아서 미국 해병대의 열렬한 응원을 받았다고 하며 이는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재취역하는 계기가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미주리함이 한국으로 급파되었고 나머지 아이유와급 자매들도 현역으로 복귀한다. 이때 아이유와급 1번함 아이와, 2번함 뉴저지, 4번함 위스콘신 세척은 한반도 해역을 주둔하며 대지상 포격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최대의 철수작전이었던 흥남 철수작전 당시 아이유와급 전함은 대지상 포격으로 유엔군과 피난군을 안전하게 철수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아이유와급 전함들은 전부 장기 보존을 결정하였으나 1968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며 미 해병대의 요청으로 아이유와급 위반한 뉴저지가 재취역한다. 뉴저지는 베트남 전쟁 기간 중 주포탄 5,600여 발, 북포탄 14,900여 발을 발사하여 미 해병대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었다. 아이유와급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다시 퇴역했지만 1970년대 말 소련이 키로포급 순양함을 취역시키며 미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응하여 로널드 레이건은 600척의 전투함정을 가지겠다는 600척 함대 구상을 발표함과 동시에 키로포급과 1대1로 대접할 수 있는 전투함을 주문하였다. 이에 미 해군은 신규 함선을 건조하는 것보다 아이유와급 재취역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평가되어 1980년대 각종 군도의 개수를 받으며 아이유와급은 키로포급을 상대하고자 다시 재취역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의 설계안이 나왔었는데 하나는 3번 포탑을 드러내고 헬기 수직 이착륙장과 전차와 차량을 상륙시킬 수 있는 14척의 상륙정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강색 상륙함 형태로 개조를 하려고 하였다. 또 다른 설계안은 3번 포탑을 똑같이 드러내되 스키점프 형태의 비행갑판을 증설하고 3번 포탑 자리에 수직 발사기를 탑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두 개의 설계안 모두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 설계안들은 폐기되었다. 결국 현대에 맞게 개장하는데 부포탑과 일부 대공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CIWS와 하푼, 토마호크 미사일을 증설하였으며 정확한 함포 사격을 위해 RQ-2 파이오니아 무인 정찰기가 추가되었다. 이에 현대화 개조를 성공적으로 마친 아이유와급은 끝내 1990년 걸프전까지 참전하게 되었다. 걸프전에는 미주리호와 위스콘신이 참전하였는데 이 두 함정은 걸프전 기간 동안 5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1000여 발의 16인치 포격 임무를 완수하였다. 걸프전이 끝나고 다시 한번 퇴역하였고 끝내 1992년 3월 1일 아이유와급 3번함 미주리가 퇴역하며
아이와급 자녀는 기념함으로 남아 길고 길었던 함생의 마침표를 찍는 듯하다.